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학 중에서 시 문학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 하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학생들이.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나뉘는데 특히 문학에서도 시 부분을 많이 어려워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의 언어 때문이겠죠. 시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낄 거예요. 자, 일상 언어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언어들, 일상적인 언어들이지만 시의 언어는 비유 플러스 상징. 자, 여러분들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언어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시를 잘하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이 비유와 상징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비유는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방학이 끝나고 친구가 왔는데 살이 막 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살쪘다. 그거는 일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야, 너의 얼굴이 둥근 보름달 같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비유가 됩니다. 비유. 자, 얼굴을 둥근 보름달에다가 비유한 거죠. 쉬운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상징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찾아내는 부분을.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그 모의고사는 시가 모르는 시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시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지문이 3개 혹은 4개가 섞여서 나오는데 다행히도 내가 하나는 알아. 가나다라 중에. 근데 나다라를 전혀 처음 보는 시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시어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시가 어려워지는 건데, 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이 아주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현재 그 등단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시만 잘해도 문학에서는 거의 70%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실전 문제가 나와 있다, 지문이 나와 있다 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모르는 시가 나와도 찾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것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의 화자가 누구냐? 자,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의 화자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인 상황.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상황이다. 혹은 반대로 헤어졌던 친구와 재회를 하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뭐 죽음의 상황이다. 뭐 헤어짐과 이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죠. 기쁜 상황도 있고 또 억울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시의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자, 태도를 보일 때는 어떤 의지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의지적. 혹은 또 뭐 수능적인 태도. 가령 상황이 쉽게 표현해서 이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별을 했다. 어떤 화자는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만날 의지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만나리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 자, 그러면 반대로 그냥 이별을 순응하고 체념하는 경우도 있죠.
또 아니면은 절망적인 상황도 있겠죠. 자, 이게 시 지문들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칠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혹은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통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럴 적에 이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까요? 이 시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자,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끝나는 종결 어미를 잘 보세요. 종결 어미. 종결 어미를 보면 뭐뭐 하겠다, 뭐뭐 하리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이육사의 광야에서 같은 시 보면 뭐뭐 하리라 의지를 보이고 있죠. 또 어떤 시는 뭐뭐이에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을 보이고 있고, 어떤 또 절망적인 어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종결 어미를 잘 보면 답이 대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말하는 투, 다른 말로 하면 어조라고 그러죠. 어조. 자,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길러야 할 능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어에서 함축적인 의미, 시어의 생명이 뭐겠어요? 상징이죠. 상징이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뭔가 짧은 언어로 하나의 단어 안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함축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시 공부할 적에 크게 2가지로 생각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2가지 중에 하나야. 긍정이냐? 부정이냐? 시어에서 예를 들어 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 자,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죠. 지금 11월인데 별로 아직 안 추워요. 이제 아마 이러다가 곧 언젠가 눈이 올 건데 하늘에서 눈이 온다. 자, 눈이라는 게 만약에 시의 한 부분에 나왔다. 근데 이 시의 뜻이 이 시에서 눈이라고 하는 뜻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느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느냐,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징성, 눈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1차원적인 걸 떠나서, 자, 눈이 많이 왔을 때 세상이 다 어떻게 돼요? 하얗게 덮이죠. 자, 세상이 하얗게 덮였는데 그 덮인 눈을 보면서 시의 화자가 어떤 어린 날의 따뜻한 눈싸움의 추억을 상상하는 게 앞뒤에 문맥에 나와 있다. 시에서. 자, 첫 번째의 경우 만약에 무슨 어린 날의 추억. 그러면 이럴 때 눈은 어떤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긍정이 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방해물이 되죠. 방해물. 이럴 때는 어때요?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시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뒤에 부분의 문맥을 통해, 앞에 뒤에 부분의 문맥을 통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이다 그러면 뭐 기쁨도 있겠고 어떤 뭐 소망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이다 그러면은 뭐 절망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비탄의 감정, 혹은 또 어떤 남하고의 싸움도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일단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똑같은 단어, 똑같은 시어라도 어떤 시에서는 긍정으로 쓰이고 어떤 시에서는 부정으로 쓰이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겠죠. 시에서는 내적인 의미가 있고, 내적인 요소, 그 다음에 환경적인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들, 시의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느끼느냐, 감정.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태도, 이런 것들. 그런 거로 인해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 알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시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거기서 시의 화자와 시인이 동일한데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슬프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시인의 외적인 상황이 뭐다? 아들의 죽음이다. 외적인 거는 시인의 상황, 시인의 현재 상황, 뭐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쁜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시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일제강점기다, 혹은 또 뭐 6.25 사변이다, 전후문학이다, 혹은 뭐 산업화 도시화 시대다.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요즘 두드러진 특징이 뭐가 있죠? 요새는 모든 것들이 뭐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스마트폰 시대다. 뭐 예를 들어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똑같은 시어라도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문을 다루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시가 제목이 뭐예요? 구상의 초토의 시라는 제목입니다. 초토의 시인데 원이네요, 원. 원래 초토의 시라고 하는 거는 15편까지가 있어요. 이 시를 아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모를 것 같은데 초토의 시라고 하는 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에서 실전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에서는 제목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목.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근데 처음에 어디부터 봐요? 얼굴부터 보잖아. 나는 뭐 사람 보면은 다리부터 본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굳이 우기면 할 수 없는데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만큼 시에서는 얼굴이 즉 뭐다? 제목입니다. 그러면 딱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착하게 생겼는데 혹은 저 사람 내가 말 잘못하면 오늘 싸움 나겠는데 뭐 이런 게 대충 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시에서도 그 제목 자체가 시 전체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초토의 시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초토. 초토라고 하는 거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초토화 작전 들어봤죠? 언제 쓰는 걸까? 주로 전쟁 때 쓰는 용어 같죠? 초토화 시켰다.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부셨다. 상대방을 납작굵게 모든 거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제목이 하필이면 초토의 시다. 그럼 뭐가 초토화됐다는 걸까요? 자, 여기서는 전쟁의 폐허를 상징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읽어보면 전쟁의 폐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쟁이 뭐예요? 6.25 사변. 그렇죠. 자, 전쟁의 폐허를 배경으로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제목이 뭐예요? 곽재구 시인의 절망을 위하여입니다. 자, 하필이면 희망을 위하지 않고 왜 절망을 위해? 절망을 위하여. 절망이 좋다는 뜻일까?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아닌 이상 절망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작품 초토의 시 원.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읽고 나서 각자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어떤 분위기가 탁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도 없다, 느껴지는 게.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고요. 어떤 시든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는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시의 화자의 정서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가장 정확한 그 정답에 가까운 걸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든다. 스스로가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시를 읽으니까 너무 슬프다. 간단하게 말하면 슬프다, 기쁘다, 뭐 어둡다, 우울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그러한 정서를 결정 짓는 게 뭘까? 결정 짓는 것은 역시 시어가 결정 짓겠죠. 시어가 결정을 지어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했느냐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어두운가 밝은가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연에서 걸려있다까지 판잣집부터 걸려있다. 자, 부정적인 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부정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어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크게 두 개로 나눠 봅시다. 1년부터 찾아봐봐요. 부정. 판잣집 유리딱지 어때요? 왠지 어둡죠? 좋지 않죠? 난 판잣집이 좋아. 이런 사람 없을 거야. 판잣집? 아, 판잡집이 아니라 판잣집. 판잣집.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1년에서 안 좋은 거. 별로 없죠? 아이들 얼굴은 어때요? 아이들 얼굴 여러분 같은 얼굴이죠. 아이들 얼굴. 아이들 얼굴은 좋은 이미지죠? 근데 아이들 얼굴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좋은지 나쁜지 안다 그랬죠? 앞뒤를 보면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해바라기 좋죠? 예쁘죠? 동글동글하게 해만 바라보고. 그래서 아이들 얼굴은 긍정적이구나. 아이들 얼굴. 그 다음에 역시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이것도 좋은 거겠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2연으로 내려갑시다. 2연에는 뭐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울상이 된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비춰주는 거죠. 나의 어떤 분신이야. 늘 쫓아다니는데 하필이면 그 그림자가 울상이 돼 있대. 그럼 좋을까? 안 좋은 거겠네. 울상이 된 그림자. 울상이 된 그림자는 안 좋은 거야. 그쵸? 울상이 된 그림자. 자, 그림자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는 뭐예요? 뭘까? 상징성이 있다는 거지. 어떤 걸 것 같아? 자기 자신의 분신이야. 즉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어 했으니까 긍정적인 시어 있을까요? 2연에 햇발. 첫 번째 행이 햇발. 자, 햇발은 밝은 이미지잖아. 좋죠? 그 다음에 3년으로 내려가세요. 부정적인 거 잿더미. 잿더미는 어때? 버려야 되지. 아무 데도 쓸모 없잖아. 잿더미. 잿더미는 안 좋은 거겠다. 왜? 하필이면 초토의 시에 나오는 잿더미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나쁜 찌꺼기들. 그 다음에 개나리가 망울 졌다. 개나리 어때요? 노란 개나리 예쁘죠? 개나리는 생명을 상징하겠지. 개나리 좋은 거. 그 다음에 사연으로 내려갑시다. 좋은 거 있을까? 소녀의 미소. 어때요? 소녀의 미소는 여러분들 같은 미소지? 좋은 거네. 그 다음 또 하나 좋은 거 뭐 있을까요?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주목. 그림자. 좀 전에는 분명히 나빴어. 왜? 울상이 돼 있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나빴는데 이번에는
웃는 그림자래. 그림자가 막 이렇게 웃는데 하고 웃어. 그림자가 왜 웃어요? 기분 좋으니까 웃는 거잖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의미야. 그러면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나쁜 그림자에서 좋은 그림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야? 사실은 시적 화자의 내면이 변했다는 거야. 왜? 그림자가 시적 화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시적 화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울상을 지었다가 웃는 그림자로 됐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4, 5연. 5연에 나쁜 시어 있어요? 없죠. 술 취한 듯 할 때 술? 자, 뒤를 보니까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흥그러워진다는 거는 기분 좋은 거잖아. 흥얼흥얼. 자, 이거는 이렇게 볼 때는 나쁜 시어로 볼 수는 없죠. 또 그렇다고 굳이 좋은 시어로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이거는 내버려 두시고. 자, 그래서 각 연마다 이렇게 부정과 긍정으로 나눠 보았어요. 일단 첫 번째 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초토의 시. 여기에서 아까 배웠던 시적인 화자가 누구냐, 또 정서가 어떤 정서냐, 태도는 어떠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시적인 상황까지. 제목에서부터 시적인 상황은 이미 나왔잖아. 전쟁의 어떤 폐허다라는 거. 시적인 상황은 뭐다? 폐허. 전쟁의 폐허. 폐허다라는 거 나왔어. 전쟁. 그러면 시의 화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 화자는 지금 딱 보니까 화자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별거 없죠. 어떤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이야.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지. 그럼 아이들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는 뭐를 말할까? 아이들을 보는 사람이야. 아이들을 봐.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희망을 상징하죠.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폐허의 상태에서도 내가 희망을 나는 버리지 않고 찾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의 화자의 정서는 어떤 거냐면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본다는 그 자체에서 희망적이구나. 비록 상황은 폐허지만 그래서 태도도 역시 희망적이다. 알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잘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적인 화자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곽재구의 절망을 위하여. 도대체 절망을 위한다는 게 뭔가? 읽어보시면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에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 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작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이웃에게 눈 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면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골목을 들어서는 계집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닻을 내린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자, 이 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때요? 제목하고 좀 맞아떨어지죠. 슬프다, 불안하다, 절망적이다 이런 거가 안 느껴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 시를 보니까 연이 나뉘어져 있지도 않죠. 하나로 쫙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절망적인, 즉 부정적인 시어들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거. 자, 세 번째, 네 번째 행에 강기슬기라고 하는 곳은 이 시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자, 어떤 시든지 배경이라는 게 있죠. 시간적인 배경이 있고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안 나와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시도 있는데 공간적인 배경은 일단 어디다? 강기슬기다. 그런데 강기슬기 여기서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어떻게 안다? 앞뒤 문맥을 통해 안다.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습. 그러면 어때요? 배고픈 거 여러분 좋아해요? 난 배고픈 거 즐기는 사람인데 막 이런 사람 없잖아. 그쵸?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습을 하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네. 안 좋아. 부정.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 행에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자, 이 땅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 이 땅은 어디일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작 소리를 들었다. 자, 이방의 발작 소리는 어때요? 우리 머리를 짓밟았으니까 나쁘다. 이거는 이방의 발작 소리. 나빠. 동그라미 이거 강기스 빨간 색깔 나쁘고 이방의 발작 소리. 나쁜 의미고요. 부정적인. 그 다음에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자, 어둠은 당연히 나쁠 것 같죠. 당연히 나쁘네요.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 그 다음에 밑에 행이 골목을 들어서는 계집. 그러면 어둠, 또 하나 술집, 그 다음에 골목. 다 어떤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이다 라는 게 느껴지죠. 골목은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골목이라고 하는 거는 좁은 골목이든 좀 넓은 골목이든 막다른 어떤 느낌이 들고 막혀 있잖아, 사방이. 그럼 어때요?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 골목에 딱 들어가서. 골목길은 안 좋은 의미로 여기서 인식이 되죠. 불안함이야, 불안함. 자, 술집을 나서는 사내나 골목을 들어서는 계집. 이런 거는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불안한 삶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땅 잠깐 보류했는데 이 땅을 잘 보세요. 이 땅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맨 밑에서 두 번째 행에 이 땅의 어둠 위에 닻을 내린 해서 결국은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어둠을 끌어안고 있는 땅이구나. 어떤 땅? 어둠을 끌어안았어. 어둠을 끌어안았으니까 얘는 어때? 나쁘네요. 응? 나쁜 땅이야. 그 해답이 나왔네, 뒤에. 자, 그러면 나쁜 거는 다 찾았어요. 다 찾았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시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각자. 긍정적인 시어 어떤 게 있을까? 강기습. 절망의 의미인데 강기슬게 앉아서 뭐를 띄웠대? 종이배. 종이배를 띄웠대요. 종이배는 어딘가로 갈 거 아니야. 상상을 딱 해보는 거야. 종이배를 딱 띄우니까 어딘가로 막 간다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상상 속에서 띄우겠지. 자, 종이배는 희망이에요. 종이배. 어딘가로 가는데 종이배 안에 무엇이 담겨있던 안 담겨있던 혹은 거기다가 어떤 희망사항을 썼을 수도 있죠. 종이배라는 자체가. 이거는 어딘가로 가는데 자유롭게 간다는 거죠. 희망이죠. 그 다음에 또 종이배와 마찬가지 맨 밑에서 세 번째 행에 배를 띄우며 바로 이게 바로 똑같은 거죠. 배나 종이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행에 나와 있는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자,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 뭐다? 풀포기와 별빛입니다. 상징성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희망이지, 희망.
어둠을 끌어안은 이 땅에서 그래도 시의 화자가 버리지 않은 희망이 뭐야? 풀포기와 별빛. 자, 정리를 해보면 시의 화자는 어둠을 끌어안은 이 땅의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제목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절망을 위하여가 과연 무엇인가? 절망으로 가겠다. 나는 절망을 계속 즐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절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땅이 끌어안듯이 나는 절망을 수용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끌어안겠다. 그 끌어안은 절망은 무엇이냐면은 풀포기와 별빛을 향해서 가는 절망이에요. 무조건 절망으로만 계속 내닫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숨어있는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석을 해봤고, 그러면 시의 화자는 어떤 사람? 자, 시의 화자 이제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도 찾을 수 있겠죠. 시의 화자는 강기슭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앉아서 종이배를 띄우는 사람. 종이배의 상징은 아까 말한 희망. 그 다음에 시의 화자의 정서는 어떤 거예요? 슬프고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 정서, 지금 시의 시적인 상황은 당연히 안 좋은 어떤 시대 상황이겠죠. 마음에 배고픔이 있는 삶.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음에 배고픔이 있는 출렁이는 강기슭. 그게 바로 시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즉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죠. 둘 다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태도는 어떻다?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풀어봅시다. 1번, 2번. 문제 읽어보세요. 1번.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이 몇 번? 3번이네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 태도를 보여준다. 선생님이 아까 한 15초 전에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온 거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문제죠. 기억은 뭐예요? 판잣집 유리딱지.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다. 맞죠? 어떤 상황? 현재는 절망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개나리. 개나리가 망울 졌다. 자, 긍정적인 의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디 있어요?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화자의 분신인 그림자를 통해 변화된 내면. 기억나죠? 좀 전에는 처음에는 울상이 된 그림자였다가 나중에는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자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내면이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어디 있어요? 리을. 자, 리을을 보니까 우리들이 뜨거운 해와 같은 결정적인 모습으로 싸움에 나서는 장면이래. 저런. 어때요? 이게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속살을 태운다는 말에서 틀렸죠. 속살을 태운다는 건 정말 불을 가져다가 칙 지지는 게 아니고 갈등과 번민을 느낀다. 그 말이죠. 마음에 어떤 그 갈등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죠. 답이 4번입니다. 5번도 맞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시의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서, 상황, 태도, 그 다음에 태도를 아는 어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또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